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바로 여수입니다.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겹친 말 그대로 천혜의 바다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여수에서 전 세계 섬의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는 섬 국제 박람회가 내후년인 2026년에 세계 최초로 열린다고 합니다. 친환경적 이미지를 살려 2028년에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 유치에도 나섰는데요. 오늘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2026년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먼저 박승현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6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보석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남도의 끝자락 여수. 다도해의 보물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계섬 박람회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세계섬 박람회는 2026년 9월부터 2달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30개국 20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세계 섬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도시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 전남도 여수시는 세계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가 섬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는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행사장 조성, 전시 연출, 수익사업, 참가국 유치 등 박람회 전반을 총괄합니다.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이번에 26년도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바다 위 11개 다리 개통과 맞물려 열릴 예정인 세계 섬박람회.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지구촌을 뒤흔들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가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네, 여수하면 먼저 지난 2012년에 열렸던 여수 세계박람회, 여수 엑스포가 떠오르는데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14년여 만에 여수에서 다시 열리는 메가 이벤트. 지역민들의 기대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직위가 작년 말에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구성됐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세계 섬박람회는 국제 행사인 만큼 조직위원회가 세부 실행을 전담해서 작년 말에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구성되는데 1차로 1국 4부 29명 체제로 구성해서 오늘자로 인사발령을 냈고요. 또 금년 10월에 2차로 1처 2본부 178부로 조직을 갖춰서 69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조직위원회가 사실 섬박람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박람회장 조성에서부터 그다음에 세부 실험계획 수립, 그리고 콘텐츠 연출과 대내외 홍보, 또 후원기업 유치와 수익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이 조직위원회가 주도합니다. 네, 조직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본격적인 이제 일들을 이제 열심히 벌려나가면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박람회 개최 시기가 일단 2026년 7월에서 9월로 변경이 됐고 예산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좀 변동이 좀 있었을까요? 당초에는 7월 한 달만 하기로 했는데 잘 알다시피 그 시기가 폭염, 폭우, 특히 잼버리 행사 이걸 교훈 삼아서 그리고 기간을 뒤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한 달은 너무 짧다. 충분히 섬을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기간을 한 달을 2달로 늘리고 시기를 7월 중순에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달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업비도 지금 많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는 도읍이나 시비를 추가 확보하고 또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한 1,000억 들 규모로 이렇게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확대돼서 치러진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변경이 되고 나서 그러면 더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당초 한 달 개최로 계획했을 때는 관람객 한 200만 명으로 예상했고 또 약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한 6천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행사 일정이 변경되고 2달간 늘어났기 때문에 60일 행사에 30개국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더 훨씬 많은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그에 더해서 섬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섬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그리고 해양관광 분야에서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섬을 오가는 교통편을 확대하다 보니까 섬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섬 주민의 삶이 향상되고 섬과 관련된 산업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달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 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네. 실제 이 섬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인 만큼 섬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지금 뭐 시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전북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 사태를 교훈 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아주 멋지게 치러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또 지역민들이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섬 박람회, 뭐 주 행사장 들어설 돌산 진모지구 또 이 기반 조성 지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돌산 진모지구가 한 7만 평으로 아주 큽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은 10m 이렇게 높고 또 일부 구간은 뭐 그 침수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평탄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 호우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이미 배수로 정비하고 있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 6월에 아마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아마 본격적인 회장이 조성될 것이고요. 그 부행사장이 3군데가 있는데 계도, 금오도, 다음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 근데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계도도 한 5만 평이 되는데 일부 그 5만 평 중에 일부 그 구간만 그 행사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초하류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성해서 걱정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는 6월이면 기반 조성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이제 행사장 조성에 들어간다. 탄탄대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내실 있는 행사 컨텐츠, 뭐 볼거리, 즐길거리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할 만한 프로그램 구성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 그것이 많이 고민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지 관람객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 행사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모지구에. 이번에 그 섬 박람회 주제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구에 맞게 그 적합한 핵심 콘텐츠를 이렇게 채울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UAM 도시항공 이걸 UAM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그 핵심 콘텐츠가 섬 주제간에 밀집될 겁니다. 그 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VR, AR 등 몰입형 실감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해서 젊은 사람들이 섬 주행사장을 많이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행사장인 계도와 금오도에는 전국 그 캠핑 행사, 캠퍼들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캠핑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고요. 또 금오도에는 아름다운 비름길이 있습니다. 5개의 비름길을 잘 트레킹으로 이렇게 코스로 잘 해서 할 것이고요. 또 여자만부터 남면까지 이 섬 호핑 투어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섬 호핑 투어 또 네. 트레킹 요즘 뭐 트렌드에 알맞은 컨텐츠들이 뭐 멋있게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6년 가을 이제 박람회 개최까지 2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와 전남도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 상황이죠? 그렇죠. 일단은 정부나 전라남도나 또는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쳐줘야만 이렇게 성공할 텐데요. 작년 12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때 방금 TV에서 나왔습니다만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님이 여수를 방문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약속하셨고 당연히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도 전라남도하고 여수와 같이 공동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했고 또 시의회나 우리 지역 접촉원에서도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사가 성공하려면은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작년에 범시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여수가 365개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시민준비위원회 준비위원을 365명을 선정해서 각 지역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수 이제 방금 365개 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배로 이동해야 했던 남해안과 섬들이 다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섬과 섬을 잇는 11개의 다리로 이렇게 잇는 이른바 11 브릿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박람회 개최 전에 이 11 브릿지가 개통됐으면 좋겠다 이제 바라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계획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흥에서 돌산까지 11 브릿지가 좀 됐는데 현재 다 되고 4개만 남아 있습니다. 4개만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부행사장이 또 계도가 있고 해서 선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도까지. 그래서 부행사장의 계도까지는 아마 박람회 개최 전에 임시 개통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계도하고 워로 여기는 910m의 세계 최대 현수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돼야 완전히 연결되는 건데 최대한 한번 노력은 내보겠습니다만은 안 되면 임시 개통이라도 그것이 연결되면은 그 11 브릿지 자체만 갖고도 2016 정도 세계 선박람회는 그야말로 대박을 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11 브릿지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무엇보다 지역의 큰 뉴스가 바로 여수와 경상남도 남해, 이 여수 남해 간 해저 터널입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이게 실현될까 싶은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벌써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공사 일정 또 완공 시기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여수 남해 해저 터널만 나면 이렇게 가슴이 부푼데요.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것도 되구나 하는 그런데 올 상반기에 재환경 영향평가 하고요.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을 이제 구체화시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부 좀 편입할 토지가 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보상한 다음에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빨리 이렇게 착공해서 빨리 완성시키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저 터널이 또 완공된다면 지역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해저 터널로 연결된 남해 역시 남해안의 청정 관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뭐 이미 잘 알려진 관광지였죠. 두 지역 간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기대되십니까? 이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은 단순히 그냥 여수와 남해를 잇는 교량이라 생각하면 도로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는 남해를 통해서 경남하고 연결되고요. 서쪽으로는 11 브릿지를 통해서 북부까지 서부까지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도가 77호선인데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그 L자 도로를 끊겨 있는 그 8km를 연결시키는 것이 남해 해저 터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면은 모름지기 여수는 남해안 교통의 요충지가 될 거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부시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는데요. 이 남해 해저 터널이 여수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려면은 도심권을 잇는 해저 터널하고 도심권을 잇는 연결도로를 확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만성내도 오촌동 구간 지금 2차선에서 4차선 공사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엑스포장까지 그 마레 2터널 우회도로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또 해저 터널 연계도로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여수에 이렇게 더 큰 부모를 조성할 겁니다. 네, 해저 터널에 대한 기대가 시장님께서도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세계선 박람회가 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수시가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국제 행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인데요. 2028년에 개최되는 COP33 국제회의를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이 함께 유치하겠다는 지금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국토 개념에서 조금 생소해서 지역민들도 남중권이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지역들이 지금 함께하는 겁니까? 원래 2011년부터 운영해온 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9개 전라도 경상도 시군이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비롯해서
남해 남중권이라 하면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하고 또 경남 서부권인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이런 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여수만이 아니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이 중심이 돼야만 국가에서도 COP 33을 이쪽으로 아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치고 있고요. 또 부산도 이렇게 MOU 체결해서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COP 33 유치되도록 하겠다 해서 부산시장님과 또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도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 구성을 위한 조례도 만들고요. 그래서 COP 33은 우리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서로 합심연맹에서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네, COP 33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이제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COP 28 유치에도 나섰었지만 이건 좀 아쉽게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안 남중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COP 33에 재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시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전남 여러 지자체도 함께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좀 추진 전략이랄까요? 추진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야 되겠다. 뭐 좀 이런 각오, 그 계획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럼요. 예. 이 방금 말씀했듯이 COP 33은 여수시만 행사가 아니라 남해안 남중권 또 전라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 그 두바이에서 열린 28회 7차 총회에서도 김영록 지사님이 다 모아놓고 이 전라남도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 COP 33은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한다 이렇게 알리고 정부에다가도 먼저 선지정 해주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시차원에서는 작년에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전남대학 여수 캠퍼스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 홍보 영역을 강화해서 적극 홍보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라남도의 그것도 종합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로드맵도 수립하고 그리고 학술대회도 국제 학술대회도 행사해서 국제 행사 개최 분위기로 또 조성도 하고요. 또 지역 여론을 또 수렴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COP 33 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COP 33 그동안 준비 과정도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결실 얻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수를 찾는 연간 관광객이 지금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1년에 이 여수라는 지역을 찾는 건데요. 특히 2012년 엑스포 이후에는 국제회의나 기업 단위의 관광, 또 컨벤션과 전시 등 마이스 산업이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한계 등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이 개발 계획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추진 계획이 있으면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고 시장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까? 방금은 아나운서님께서 말했듯이 여수는 2012년 호텔 하나 없었는데 엑스포를 하고 나서 철도, 도로, 항공, 다음에 선박, 육해공 교통망이 완전히 같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행사의 최적지가 돼 버렸습니다. 지방 도시가. 그래서 마이스 산업의 핵심은 숙박 시설인데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도시가 이렇게 현재 한 38개의 대형 호텔을 갖춘 곳은 여수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소도시가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됐는데 작년에 마이스 행사가 1,356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여수에서. 그리고 또 이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있는 고양이라든지 수원시를 제치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마이스 산업도시 1위가 됐습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대형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수공항 항만공사하고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여수에 국제적인 대형 전시 컨벤션 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국제 학술대회도 많이 열려서 모름지기 명실장박에 여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 도시가 될 겁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마이스 산업, 마이스 중심 도시의 여러 조건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치하기 힘든 게 숙박일 수도 있는데 또 민간 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미 여수시의 강점이 돼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형 컨벤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다면 좀 더 경쟁력을 높인 도시로 여수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수 관광 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눴는데요. 이 밖에 올해 또 중점적으로 또 여수시에서 추진한 '이것 좀 꼭 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 어떤 과제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수시의 최대 현안 과제는 지금 2016 세계 선박람 아닙니까? 그래서 선박람회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역점을 두고 또 특히 여수가 뭐 수산,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그다음에 관광, 마이스 이거는 엄청 발달해 있는데 상대적으로 문화 산업이 좀 이렇게 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올 말에 그 시립박물관은 건립이 될 것이고요. 또 25년에 시립미술관 타당성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 또 문화재단도 설립해서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문화예술이 번창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좀 균형 있는 좀 이렇게 도시로 만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뭔가 이제 관광을 비롯한 산업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활성화가 됐는데 향유할 만한 문화거리에 대한 좀 소구가 있는데 그만큼 좀 충족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 그 주셨는데요. 대신 이제 문화예술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본이나 그건 굉장히 저력은 좋습니다. 음. 자. 자, 좋습니다. 여수 시민들 또 여수시의 공무원들이 지난해 10대 성과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여수시정과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가 이런 거 참 잘한 것 같다."라고 직접 지역민 또 지역의 공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뽑아준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그중에서 좀 가장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점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예. 1월 이게 엊그제 공공심야 의료병원을 드디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오도에 그 야간 그 여객선 운항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 무릎버스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가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 김영덕 지사님과 해서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할 정도로 순전히 지방비로만 2,400억 원 규모의 어떤 해상교량 금오대교 이것을 지금 이렇게 확정지은 것이 가장 그래도 제가 큰 성과라 보지 않냐 그러고 정말 그 지사님한테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국비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자, 여수 이제 저희가 이야기 쭉 했습니다만 여수가 사실 이제 한 10여 년 사이에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건 시청자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꼽으시는 여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는 것들, 인프라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 외에 어떤 점들 때문에 여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또 이렇게 발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천혜의 자연경관입니다. 우리가 아마 아나운서님께도 가 보셨겠지만은 지중해라든지 이렇게 동해를 가 봐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 있지만은 그거는 거의 성장이 끝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여수는 거기다 비하면은 이 해상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을 많이 다녀오신 그런 분들은 거기가 진짜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 여 우리나라 남해안이 아름답는데 특히 그중에 여수가 아름답다 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수가 물론 2012 엑스포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관광 것이 뭐냐면 여수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우리 지금 1 인당 GRDP가 33,000 불인데 91,000 불입니다. 이게 1 인당 그 GRDP가 9,4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후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활성화된 겁니다.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좀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자, 그럼 여수가 인제 그런 산업적 기반에 천혜의 자연 환경까지 갖췄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섬 박람회랄지 여수 해양 엑스프로랄지 이런 것들을 쭉 유치해 왔는데요. 그 시장님께서 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에 여수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크게 봤을 때 어떤 점들을 더 갖추고 나가면 여수가 더 큰 도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수가 이 11 브릿지가 앞으로 3년 뒤에 27 년에 우리 다 그 개통되고 그다음에 남해저 터널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수의 지금 현재 육지에 집중돼 있던 관광이 앞으로 바다로 뻗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UAM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거문도라는 그 중간 개척점을 내서 제주도하고 해가지고 비행기 시대가 아니라 에어 시대가 아니라 UAM 시대가 열리면서 그것보다 여수가 기항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 관광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의 거점이 될 것이고 세계적인 어떤 그 지중해가 될 것이다. 동양의 지중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10년 안에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10년 안에 도래할 것이다. 네. 좀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2024년 새해 또 KBC 시청자분들 또 여수 시민분들께 시장님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 K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인자 민성 8기 여수시 임기 중반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모두가 꿈꾸는 도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지금 광주 전남,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도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손에 꼽히는 도시 중 하나인 여수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수의 발전상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명 여수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일 토요일이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 참석하셨죠? 물론이죠. 저는 저는 목요일 날 내려갔다가 네. 금요일 날 광주 MBC에서 2시간 동안 네.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토론하고 네. 올라왔다가 토요일 날 참석하고 네. 내려갔다가 일요일 어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무지하게 바쁘시네요, 일정이. 제가 생각해봐도 네. 별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네. 아침 10시에 동작동 현충원 참배를 하고 네. 그 행사장에 갔는데 우선 네.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네.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고 역시 살아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비롯해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 등 세계적 지도자들이 다 메시지를 보내와서 그 업적과 네. 이념 철학을 존경을 표시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보내오셨고 여야 대표들은 물론 특히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이 참석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네. 민주당 이낙연 창당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된다, 말리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 네. 축사가 아주 강하고 진짜 좋은 축사를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 참석해서 축사를 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3대 위기를 통탄하면서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야권 통합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루라. 이게 아마 그 2009년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뒤에 당시 친노 그 이해찬, 문재인 이런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동석을 하셨죠. 물론 제가 모시고 나갔고 문재인, 이해찬 등 네. 소위 친노 그룹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그리고 장례에 특히 네. 그 땡볕에서 권양숙 여사를 잡고 오열하는
네. 그러한 모습에 감동해서 석유 호텔 네. 일식당에서 오찬을 대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늙고 병들었어도 나는 저항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투쟁을 하고 단결해서 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3.1 구국선언 같은 것을 준비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하니까 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린 심정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도 강하게 단결해라. 그리고 투쟁해라. 정권 교체를 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소환하니까 저도 눈에 선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야권 통합을 주문을 강하게 하신 건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한 김대중 대통령 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그 말씀은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인다.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당 독점 정치 구도에 절망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겠다. 거꾸로 신당 창당 명분으로 그 말씀을 삼던데요. 그것은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일방적으로 자기가 유리할 대로 해석했는데 네. 누가 들어도 또 그 자리에 배석했던 제가 들어도 네. 단결해서 투쟁해서 승리해라. 이런 통합의 정치를 얘기했지 네. 분열의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입으로만 존경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라. 좀 워딩이 센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세죠. 예. 누구보다도 이낙연 전 대표는 네.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음덕을 입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광주에 가셔서 또 선친묘소에 가셔서 용서를 빌고 창당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네. 왜 용서를 빕니까? 잘못하지 않으면 용서를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네. 민주당 누구보다도 이낙연 돌아봐라. 음.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미쳤냐? 민주당 망한다. 결국 윤석열 독주 정권을 도와주는 네. 민주당이 어려워지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데 이건 파괴 행위다. 라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어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나가신다고 하면은 네. 저는 이제부터 나가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대통합의 길로 와야 된다 하는 말로 그 이상 언급하기가 싫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낙연 전 대표 뭐 기자 시절부터 뭐 각별히 아끼셨다고 하는데 뭐 본인 밥그릇에 있던 고기 덩어리까지 이렇게 밀어서 담아줄 정도로 뭐 여러 일화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렇게 나가서 당을 새로 차리려고 하는 데는 뭐 일종의 약간 뭐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실존적인 뭐 그런 고뇌 같은 게 나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네.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오직 했으면은 평민당 총재 때 네. 32살 먹은 이낙연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에게 네. 전국구 지금 같으면 비례대표로 들어와라. 그 정도로 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한 후에 네.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런데 국제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네. 형님
이제 동아일보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를 공천을 주면은 출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공천을 받은 거예요. 네. 5선 네. 국회의원을 민주당으로,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를 네. 민주당으로 했다고 하면은 저는 네. 나갈 명분이 없다. 어떻게 됐든 네. 저는 그러한 이낙연 전 대표가 무엇을 위해서 네. 탈당하고 창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네. 빅텐트를 한다. 거기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중에 이준석 신당이랑 제3지대 빅텐트를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안 될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보수 정당과 네. DJP 연합처럼 한다? 이준석은 JP가 될 수 있지만은 이낙연은 DJ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 플러스 되겠지만은 이낙연은 오히려 홈베이스인 호남에서도 네. 수도권에서도 배척받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신당하고 정치를 더 하시는 건 아닐 테고 당연히 대선을 바라보고 할 텐데 제3신당 해봐야 대선 후보 안 된다라고 딱 단정을 하면은 뭘 해도 실패할 거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통합해서 그쪽으로 가서 대표가 될지 대통령 후보가 될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죠. 잘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잘 돼야죠. 잘 되나 보자 뭐 반어법 같은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를 시켜준 분 아니에요. 네.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축사를 통해서 네. 그렇게 단결과 저항, 승리를 강조했다고 하면은 네. 저는 움직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렇게 오늘 네. 가겠다고 했으면 저는 네. 가서 잘 되라. 그래서 다시 만나자. 네. 미래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안팎인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30%에 갇혀 있다. 그게 뭐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냐. 그래서 그 이 와중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새 얼굴로 바꿔서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네. 탄신 100주년 어제 킨텍스에서 축사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그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영특하지만은 네. 뒤에 그 메시지 팀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넉넉히 봐서는 안 돼요. 네.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는 네. 우리 국민이 음. 지난 2년간 살림이 좋아졌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윤석열 심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평가이지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네. 그때 우리 민주당 후보하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서 밝힌 대로 네. 제가 지난 2년간 계속해서 강조한 단결, 강한 민주당,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하면은 총선 승리하고 정권 거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간판이 아니라 다른 좀 뭐 참신하고 신선한 다른 얼굴을 세우면은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에서는 네. 항상 지도부에 대해서 그러한 요구가 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음.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네.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희생되고 있는 네. 이재명을 왜 바꿉니까? 만약 민주당이 과반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 총선에 실패하면은 이재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 2년 우리 국민 잘 살았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네. 투쟁한다고 하면은 저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이재명밖에 현재는 없잖아요. 우리는 단결하면은 네.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대권 후보를 잘 내면은 정권 교체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선에서 지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왜 자꾸 이재명 대표를 흔드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아니, 네.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그랬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 실패하면 이재명 없다. 거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분열주의자들은 그걸 봐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행사되는 과정이나 형식을 보면은 뭐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열어서 거부권 행사하시라 이렇게 건의하고 한덕수 총리도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거부권 행사하시라 이렇게 건의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당정 요구를 받아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네.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한동훈 리더십의 가장 네.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네. 거부권 행사도 하지 마라. 70%예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 신인으로 국민과 함께 해야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생각은 항상 옳다. 이렇게 하고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내일 모레 네. 마지막 본회의에서 저는 상정 안 하리라고 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사당이 네. 가장 적기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공천 학살이 시작되고 네. 이준석 신당이 창당돼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국민 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적기에 저는 상정되리라고 보고 네. 제가 박근혜 탄핵 때 주장했던 네. 상정이 목표가 아니다. 가결이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right time, 적당한 때 상정해서 가결시켜서 쌍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 가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 저는 가결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네. 통해서 계속 자서전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근혜 네. 대통령도 62명이 음, 자기한테 공천받은 사람들이 친박들이 넘어가더라. 음, 이건 정치인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네. 접촉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30표, 네. 나중에는 60표. 표결 결과 보니까 62표가 넘어와서 박근혜 탄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네. 특검도 70%의 국민이 찬성하고 네. 거부권 행사도 70%가 하지 말라고 하고 TK에서도 67%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민심을 이기는 정치 지도자는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민심을 대통령 이기는 정치는 탄핵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이랑은 좀 결 같은 게 많이 다르지 않나요?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십시오. 네. 우리가 취임하자마자 제2부속실 만들어라. 네. 네. 어?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뭐 그런 걸 검토한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었으면 네. 받아야죠.
죄 없으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해야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떳떳하게 받아서 저도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모릅니다. 네.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재의결이 되면은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그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는 두 번에 결정될 것이다.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가결되면은 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겁니다. 물러난다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총선에 패배하면은 또 물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네.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그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1월 8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